2026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월세 난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도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입주 물량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회전이 안 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3년의 전월세 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솔직히 답 없다고 봐요. 전세 대출 정부의 규제가 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는 세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시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뉴스에서 전세난 우려하는 보도들이 좀 부쩍 눈에 띄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월세 난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 비싸? 돈 없어? 안 사면 되잖아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면 좋죠. 내 집 마련하면 좋은데 아니 돈이 부족하고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걸 어떡하라고.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전세 월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가 지금 또 문제인데 2026년에는 더 문제입니다. 왜 더 문제냐? 일단 지표를 보자고요.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세를 볼 때는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고 이제 KB 부동산 들어가면 나옵니다. 한국 부동산은 또 나오고요. 수급 지수가 있고 가격 지수가 있고 이제 매물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수급 지수는 뭐냐면 수급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야, 공급이 전세 매물이 한마디로 부족해. 부족할 것 같아. 라는 걸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데 KB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이 158인가 나온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실제로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 2026년에는 훨씬 더 심각할 것 같고요.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2026년에 물론 집값이 더 오르긴 했죠.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은 따라 올라갑니다. 집값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기준점이 올라갔잖아요.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안 올라는 지역들이 집값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필연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더라. 세 번째는 이제 매물인데 매물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만 3천 호 정도 됐는데 12월에는 2만 5천 호가 넘더라. 매물이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1월과 비교해 보면 1월이 3만 2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1월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러면 10월 대비 12월 전세 매물이 왜 늘어났을까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강남에 입주장이 열렸습니다.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인기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약 한 5천에서 6천 세대 정도, 한 6천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합하면 갑자기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다 입주하지는 않으니까 3분의 1만 나와도 도대체 몇 개예요?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전세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난 거지. 2026년에도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날까? 천만의 말씀. 2026년에는 입주 물량 절벽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게 되면 2만 8천 호.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입주 물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주택부터 다 끌어모아서 2만 8천 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주 물량은 어떤 거예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캐슬 이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공급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한 10,000개 더 될까 말까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보게 되면 한 2만 세대 될까 말까입니다. 서울은 평균 한 4만 7천 호 정도가 적정 물량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0.05% 정도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오는데 서울 집을 사는 외지인 비중은 25% 정도 됩니다. 4만 7천 원가 공급이 돼도 서울은 부족합니다. 매물도 부족하죠. 그런 걸 본다면 일단 매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왜 또 전세가 문제라고 하냐면 자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하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잔금을 치는 방법, 자기 자본으로 내는 방법. 내 돈으로 내. 해피하죠.
잔금 대출을 받아. 돈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내가 입주해. 세 번째 방법은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이 세입자라면 전세로 들어오고 전세금 받아서 나는 잔금을 내면 되는데 정부가 이걸 막아버렸어. 어떻게 막았냐면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세입자한테 전세 대출 안 해줘요. 잔금 치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네. 세입자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강남에 전세 가격이 10억은 다 넘잖아요. 10억에서 20억 사이인데 그걸 현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 기자님이 현금이 15억, 20억 있으면은 잡내야 전세 들어올 수 있는데 없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15억, 20억 있으면 집을 사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세입자가 못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도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매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매물이 2020년 7월 이전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전세 2년 살고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그러면 2년마다 매물 회전이 되게 빨라요.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삿짐 업체들이 굉장히 바빴는데 이게 4년이 된단 말이에요. 2 플러스 2. 4년 살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4년 동안 전세 가격이 안 올랐을까요? 주변이 다 올랐잖아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갱신 5% 갱신하는 전세는 예를 들어서 4억이다. 신축 아파트 신축 전세 그러니까 신규 계약은 5억이에요. 그 이중 계약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 4년 살았어요. 집주인이 야 이제 네 계약갱신 청구 사용했으니까 올려줘야지. 4년 동안 네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한 2억 올랐어. 2억 올려줘야 되는데 나가보면 다른 집들은 똑같이 다 올랐습니다. 그럴 바에는 살던 집에 눌러 앉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요즘 이사비만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4인 가족 정도 되면 이사비 500에 중개보수도 내야 돼요. 그럼 이것저것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깨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집주인한테 이제 딜을 치는 거죠. 사실 우리 집주인님도 내가 이사 나가면 이삿짐 왔다 갔다 하면 집도 망가지고 귀찮죠? 중개보수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억인데 1억 8천에 퉁칩시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도 어차피 빚이니까 그래 1억 8천에 하자. 그렇게 형성이 되면 살던 매물이 안 나옵니다. 계속 살던 세입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입주 물량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회전이 안 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집 사려는 분들이 또 대출 안 나오니까 11월, 12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못 사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전세 월세로 가야지. 그러니까 전세 월세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걸립니다. 2026년부터 제가 볼 때는 2028년까지 갈 겁니다. 이 3년의 전월세 난 보릿고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솔직히 답 없다고 봐요. 어떡하지? 지금 전세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월세도 올라가요? 월세 살아보셨어요? 월세도 살아봤습니다. 반전세로 살아봤어요. 돈 나가는 거 어때요? 아깝죠? 아깝지. 그리고 첫 번째 아깝고 둘째는 종잣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아니 우리 고정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월세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 종잣돈을 모아야 전세를 가든 집을 사든 하는데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전세 대출 정부의 규제가 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는 세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2030 세대가 서울 외곽, 노도강 이런 구축 아파트 급매를 잡는 것과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이런 곳의 신축에 들어가는 것 10년 뒤 자산 가치로 볼 때 소장님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둘 다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10년 후라고 했었잖아요. 10년 후에 둘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누가 더 올라가느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노동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GTX가 개통이 되고 재건축이 좀 활성화된다면 노동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동탄이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탄이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11호 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은 동탄 아닙니까? 동탄, 용인, 기흥구, 구리인데 그럼 저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을 무조건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네가 지금 산다면 토자 같은 거 다 빼고 산다면 너 뭐 살래 그러면 저는 노도강 삽니다. 왜? 노도강은 안 올랐으니까. 동탄은
11호 대책 나오고 1억 2억 올랐거든요. 역세권 주변에. 그렇다면 저는 안 올랐는 지역들 들어갑니다. 왜? 결국에는 키 맞추기 들어가니까. 노원구가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강남하고 너무 멀잖아. 교통도 좀 불편하지 않아? 그럼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강남하고 가까우면 그 가격이겠냐고. 광진구나 그렇잖아요. 광진구 봐도 그렇고 성동구 봐도 그렇고 강남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20억 30억 가는 거지. 노원구가 강남하고 가까웠으면 그 6억 8억 가겠냐고요. 10억 20억 가지.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간단합니다. 모든 거는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좋은 차? 아 벤츠 S 좋지. 비싸잖아요. 돈 없으면 내 돈에 맞춰서 사는 거지. 집도 똑같습니다. 아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돈이 몇십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몇억 있는 사람이잖아요. 3억에서 5억 정도 아니면 2억에서 4억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저는 비슷하다면 안 올랐는 지역들 그리고 노원구는 앞서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토제 이거 풀면 풍선 효과 나오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게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노원구 들어갑니다. 왜? 안 풀려도 때가 되면 올라가고 만약에 풀었다? 풍선 효과 생기잖아요. 순식간에 2026년에 또 1, 2억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저 같으면 베팅합니다. 지금 그럼 전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026년 상반기 무리해서라도 일단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공급을 좀 기다려 볼지. 질문에 뼈가 있어요.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단어가 빠졌으면은 제가 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는 이제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무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영끌은 반대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2020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20년, 2021년에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만 그때는 뭘 했냐면 집값이 막 올라가요. 전국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배우자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네. 또 다른 배우자는 둘이 전세 계약을 맺어요.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이니까. 그렇잖아요. 전세 대출을 더 받아요. 세입자가 돼가지고. 담보대출 받고 전세대출 받고 양쪽이 신용대출도 받고 부모님한테도 지원을 받아서 1억 있는 사람이 11억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자본이 1억인데 11억 사게 되면 레버리지를 해도 너무했어.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성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한 30% 떨어지면 니들 원금 1억 순식간에 날아간다?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절대 집값은 떨어질 리가 없답니다.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1년 후에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천정부지 올라가요. 2배가 올라갑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만 원 내던 사람이 300을 내야 되니까 집값은 떨어져요. 그럼 11억 집이 한 8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7, 8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억이고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빚만 남았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2배를 내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버티거든요. 심리적으로 저도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미쳐버립니다. 이자 내잖아요. 그것도 150에 맞췄는데 300을 내려고 그러면 막 펑크가 나요. 뭐 힘들게 어떻게든 이번 달은 냈어. 한숨 돌리면 금방 문자 와요. 은행은 어떻게 까먹지도 않고 대출이자 내라고 경고 문자가 날아오거든요. 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와 나 이거 못 살겠다. 진짜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뭐 하지? 금매로 팝니다. 팔고 나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네. 또 미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생깁니다. 집은요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전략 수정을 해요. 삼성전자 그냥 10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얼마 이상 되면 잘하는 사람들은 팔았다가 얼마 이상 되면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주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를 바라봐요. 선생님 2026년에 집값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거 왜 물어봐요? 떨어지면 집 살라고.
막상 떨어지면 집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떨어지는 집을 어떻게 잡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반등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안 떨어질 때는 사기는 사는데 10년 후에 올라갈 집을 사야 되고요. 중간에 하락 구간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락 구간이 나오면 30% 정도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30%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하고요. 주식은 10%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져서 손절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30%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2배가 늘어나면 IMF 외환 위기가 2년 반 정도 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고요. 박근혜 정부 때 2차 하락 때 2년 정도 갔고요. 2022년,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1년 정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길어야 3년. 3년 동안 대출이자 내면서 대출이자 2배 내면서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그러면 앞서서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나름대로의 작은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세웠는데 빵 터졌어. 200이 400이 되고 150이 300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겠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느냐. 애 학원 좀 줄이고 용돈 좀 줄이고 외식 줄이고 해외여행 전면 중단 하고 버틸 수 있으면 오케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500이야. 부부 합산 500인데 200 내고 300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좀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못 살겠다는데 부모 어떻게 안 되면 부모님 집에라도 들어가서 빈대 쳐야지. 그럼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힘들면.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은 해도 된다.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just do it. 사셔라.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왕이면 지금 좀 들어올랐는 지역들 노도강도 좋고요. 그런 지역들 금강구도 좋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안 올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2026년, 2027년에는 풍선 효과 갑니다. 왜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원리가 양극화라고 하지만 무조건 강남만 오르고 다른 데는 안 올라. 동탄 신도시도 떠다지 않게 11호 대책 때문에 올랐고 최근에 제가 중동 신도시 가보니까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중동 신도시도 역세권 주변에 거래량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항상 호재는 또 생길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다. 대출 한도 규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는데 내년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좀 감당 가능한 뭐 안전한 레버리지 DSR 수준이 한 어느 정도? 이미 정부가 답은 다 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밖에 되지 않고요. DSR도 이제 소득 대비 때 사실은 DSR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DSR에 맞춰도 LTV가 투기 과열지구는 40으로 줄기 때문에 거의 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LTV에 맞춰서 대부분 나올 것 같고요. 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제 수도권 지역은 6억,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인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월 수입이 수천만 원 되더라고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종잣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을 20억을 받아도 충분히 상환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만 해주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6억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 6억 대출 해주게 되면 원리금만 해도 6억이면 돈 얼마 내야 되죠? 250 정도 내야 되잖아요. 250 내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해줘도 못하니까 실제로 6억 대출은 일반적인 서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DSR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는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6억 대출 줘도 못 먹으니까 나와도 6억 대출은 받지 마세요. 연봉 1억 안 되시는 분들 6억 대출 받아서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제 맞춰가야 되니까 저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LTV, DSR은 그대로 갈 거고요. 6억 대출 규제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의 기준이 대출이 포인트거든요. 세금은 손 안 대잖아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세금 규제는 지금 미뤘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규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출 규제, 지역 규제,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한 이유는 조세 저항이 생겨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종부세, 보유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인 보유세가 있고 취득세, 양도세가 있는 거래세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두 개를 다 올렸죠. 네. 거래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너 부담되지. 매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팔어. 감당을 못하는데 왜 가지고 있니? 팔어. 라는 게 이제 보유세의 취지인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걸려요. 취득세도 중과세야.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못 팔겠대.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규제 지역에 중과세가 걸리면 10억이 남잖아요. 양도 차익이. 7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우리 기자님 같으면 10억이 남았는데 7억 세금 내고 3억이 이제 내가 가지고 갈 돈이라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고 그냥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민심은 안 좋아지고 매물은 잠기면서 집값은 올라가고 2022년 대선 때 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면 교사해 보니까 야 이거 세금 잘못 올리면 집값은 못 잡고 표만 날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세금은 손 안 대고 싶어요. 야 이거 괜히 뜨거운 감자야. 특히 2026년 6.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손 안 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나면 손 댈까요? 과연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막 올라갈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6월 3일 지나고 어떤 세법 개정을 한다든지 시행령을 바꾸게 되면 2027년 12월에 올라간 세금의 고지서가 나오는데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고지서 세금 부담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는 사람이 2천만 원 됐어.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심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거일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2026년 5월 9일 지나면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가 부활할 것인가? 또 1년 더 연장할 것인가가 이제 화두거든요. 저는 1년 더 연장에 베팅을 합니다. 왜? 중과세 부활시키는 순간 6.3 지방선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1년 연장될 거다라는데 일단 베팅을 하고요. 일단 대출은 현실적으로 나오는 만큼 받으면 되는데 LTV DSR은 지켜야 되고 앞서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2배가 올랐을 때도 해외여행 안 가고 외식 줄이고 학원 안 보내고 허리끈 졸라매고 3년을 버틸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